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문놀이터 벌써 네 번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먼 나라의 운나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라별로 어떤 역사가 있는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기대되나요? 네, 저도 이거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먼 나라의 운나라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만화라서 음,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글은 네, 싫어요. 다 긴글. 네, 긴 글은 좀 그렇죠. 자, 네덜란드가 1권으로 나와 있는데 이 1권은 네덜란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아우르는 서양 문명사 전체에 대한 설명이 이 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앞부분에 서양 문명사에 대한 배경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유럽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음에 동북아 민족, 동북아 음, 하면은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되겠죠. 동북아 민족의 특성과 차이점을 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나 프랑스나 뭐 다 서양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무식한 놈. 거죠. 네, 무식한 놈이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서양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서양을 이해한 게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의 뿌리가 어딜까? 네, 미국 문화의 뿌리는 바로 유럽?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이 어떤지를 알아야 미국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사실은 중국 문명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중국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은 지금 서구 문명이 전 세계의 뭐 이제 시스템 이런 자본주의부터 해서 모든 어떤 이런 형태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문화를 어떤 사고방식으로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놀이터 하는 거죠. 유럽이 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럼? 유럽이 그런 사고방식이나 철학, 생각하는 방식의 원조에 해당되는 것을 많이 갖고 있죠. 음, 근데 사실은 유럽의 원조는 어디예요? 유럽의 원조는 사실은 지금 말하는 중동이에요. 그쵸, 옛날에 그쵸.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사실은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가 뒤에 나올 건데요. 자, 유럽을 보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어느 나라가 좋아요? 여기 나라 중에서? 제일 떠오르는 건 이탈리아밖에 없네요. 그래요. 네, 이탈리아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쵸. 갖고 있죠. 네, 근데 요거를 조금 나눠보면은 자, 서유럽은 미국의 옛날에 미국의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서 좀 부유한 나라가 됐고요. 여기 동유럽은 옛날에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북유럽 위쪽에 있는 저런 나라들은 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유명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잠깐만요. 음, 좀 끊어서 죄송한데 음, 자본주의랑 공산주의 같은 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본주의는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기업들을 살리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근데 공산주의는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생각에서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눠 먹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좋은 생각이에요. 그쵸. 그쵸? 좋은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무도 일을 안 해. 그죠? 그쵸.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어차피 똑같이 나눌 건데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죠. 네.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유럽에도 인종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건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왼쪽 아래에 보시면 라틴족이라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요 남쪽이 라틴족이라고 하고요. 요 라틴 사람들이 남아메리카를 점령하면서 그 남아메리카 쪽을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라틴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 조금 추운 동네죠. 여기 위쪽은 게르만족이라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게르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게르만, Germany. 그래서 독일, 네, Germany. 이게 게르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그렇군요. 다음에, 이 동네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켈트족이 여기 게르만족에 살던 이 동네에서 쫓겨나서 이제 영국에 가서 살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더 위쪽으로 가면 노르만 제국이라는 게 있어요. 노르만족. 예, 그래서 노르만족이 사는 방식이 뭐예요? 노르웨이인 거죠. 노르웨이라는 나라 알죠? 예, 그래서 노르만족이 살아서 노르웨이 이렇게 보면 되고요. 동쪽에는 슬라브족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슬로바키아라는 나라 있죠.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여기 슬라브족들이 살아서 남아있는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러시아나 이 대륙, 러시아나 중국에서 이렇게 유럽 쪽으로 넘어온 훈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훈족이라는 사람 한참 막 이게 내려와가지고 훈족이 쳐들어오니까 게르만족이 여기로 또 밀려온 거야. 서쪽으로. 예, 근데 훈족이 내려오면서 땅을 한 자리 차지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 훈족이 차지한 땅이 뭐냐면 헝가리예요. 헝가리. 그래서 헝가리가 원래 이쪽에서 온 훈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헝가리가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재밌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라틴, 북쪽의 게르만, 그 다음에 슬라브 더 많지만 요 정도의 민족들이 이제 섞여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아리아족이라는 이 민족에서 이렇게 여러 족속들이 갈라진 거예요. 그렇죠? 아리아족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냥 통틀어서 네, 아리아라고 통틀어서 그러잖아요. 아리아족인 거예요. 인도까지도 포함돼요. 인도까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인종의 비빔밥처럼 됐다. 그러니까 유럽 나라에서 서로 이렇게 얽혀서 살다 보니까 민족은 다르지만 좀 많이 얽혀서 이제 살았지만 어쨌든 구분해 보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라틴, 게르만, 슬라브 정도가 있다. 이렇게 상식으로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런데 유럽은 여기 가운데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서로 간에 어때요? 국경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안에서는 전쟁을 많이 하고 또 밖으로 굉장히 많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를 식민지로 점령하고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국가들이 골고루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나라 동북아라고 하는 한국, 중국, 일본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뭔가 어디로 나갈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는 위쪽으로 보면 중국 있죠? 그다음에 남쪽으로 보면 전부 다 바다죠. 일본 빼고는 별로 없었죠. 그쵸? 그래서 중국은 중국대로 넓으니까 그냥 우린 여기서 그냥 살 거야. 그 다음에 조선은 또 조선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고 일본도 그렇게 살았는데 일본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은 완전 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어떤가라고 해서 해외 진출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필리핀 같은 동남아 지역까지도 이렇게 쭉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세계가 넓구나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빨리 알았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약간 세계가 넓다는 걸 알면서 외부에서 배우려는 태도가 많았고 그 결과 나중에 제국주의, 그쵸. 그러니까 서구 열강이라고 하는 제국주의가 한참 강해지고 있을 때 미리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일본도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일본 제국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나라를 식민지화를 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어땠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에서 좀 너무 어두웠단 말이죠. 관심이 없었죠. 우리가 지금 인문학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를 이해해야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문학을 하는 겁니다. 먼 나라에 온 나라에서는 이제 1권에서 문화와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지 요 역사를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자, 근데 보면은 문화라는 말은요, 쿨투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여기서 라틴어라고 하는 거는 뒤에 설명할 로마 제국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치면 거의 원조격이에요. 서양 언어의 원조격. 그래서 이게 농사 짓는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만들어지려면 뭐죠? 정착을 해서. 그렇죠. 정착을 해서 농사를 져서 먹고 살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정확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정착했고 어떻게 문화 문명을 만들어 왔는지가 이 책 네덜란드 편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책을 꼭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서로 간에 자기만의 방식대로 살게 됐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동양적인 문화와 서양적인 문화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단어를 좀 설명하고 넘어가면 문화와 문명이 있죠. 여기서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다 발전된 문화의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물질 문명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기에 편리한 도구 있죠? 예를 들면 컴퓨터. 이런 것들은 문명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렇죠? 문화는 살아가는 방식인 거고요. 문명은 이렇게 발전된 도구들, 도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주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도구가 많았죠. 예를 들면 철도, 네. 총, 이런 것들이 다 문명의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화는 정신적인 거, 사고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문명은 실질적인 물질, 이런 컴퓨터 같은 총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문화랑 문명이 문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더 큰 개념이고 문화가 아주 발전하면 문명이 그 안에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려면 어때요? 강, 처음에는 강이 있어야겠죠. 왜? 먹을 수 있는 물. 물. 그래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을 끼고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4대 문명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일단은 여기 4대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지금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앞으로 자주 다루게 될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 공통점을 보면 첫 번째가 강, 두 번째가 적절한 기후. 그렇죠? 농사짓기 좋은 적절한 기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해요. 우리 오리엔탈 드레싱 먹었죠? 네. 오리엔탈 드레싱이 뭐냐면 동양식의 드레싱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간장 맛도 나고, 약간 이런 동양을 오리엔트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의 유럽 지역은 좀 상대적으로 발달이 덜 돼 있었고, 오히려 동방, 오리엔트 지역이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좀 지도로 일단 볼 건데, 서양은 옥시덴트라고 하고요, 동양은 오리엔트라고 하는데, 이 크레타를 기준으로 볼 때 오른쪽, 동쪽에 있는 게 오리엔트, 여기 서쪽,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유럽 전체가 옥시덴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리엔트에 발달된 문명이 크레타 섬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데, 지도로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 자, 여기 보면은 동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제 그 동네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제 이런 동네를 말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게 있었고요.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발달된 문명이 있었고요.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는 쐐기 문자라고 하는 글자도 발명했어요.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정이라는 법도 있었어. 굉장히 잘 나갔던 문명이었죠. 근데 여기 문명이 쇠퇴하기 전에 다행히 이게 어디로 가느냐, 크레타 섬이라는 섬을 통해서 여기 유럽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그 사고방식이나 문명이나 문화가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크레타 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크레타 섬은 어디 나라에 속해 있어요, 지금? 지금 그리스에 속해 있죠. 그리스. 네, 그래서 그리스에서 이제 크레타 섬을 통해서 그리스가 이제 문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예전으로 치면은 그리스의 북쪽에는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중간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 스파르타, 아주 유명하죠. 들어봤죠. 스파르타식 훈련 뭐 이런 걸로 유명한 스파르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마케도니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싸움짱,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면서 이 그리스를 기준으로 동쪽이죠, 동쪽, 이쪽 동쪽 옛날의 문명을 전파해줬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포함해서 저기 인도 국경까지 엄청나게, 여긴 다 표현이 안 되는데 엄청나게 동방 지역을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 덕분에 뭐예요?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이 동방으로 거꾸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뭐 또 이렇게 그리스가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리스 문명은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문명이 어때요? 또 왼쪽으로 또 이동해요.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이 왼쪽이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죠. 로마 제국으로 이동을 하면서 완전히 꽃을 피게 돼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 유럽 전 지역을 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모로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까지도 싹 다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집어 넣게 됩니다. 와우. 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 썼던 언어가 뭐죠? 라틴어. 라틴어. 그렇죠. 라틴족이 쓰던 라틴어가 이 유럽 전체의 언어의 기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어때요? 예,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의 원조는 그럼 어디죠? 거꾸로 보면 로마 제국의 원조는 그리스. 그리스의 원조는 크레타. 크레타의 원조는 동방.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쭉 이렇게 왼쪽으로 쭉 해서 전파가 됐던 거죠. 그럼 로마 제국의 원조가 동방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거죠. 물론 받아가지고 이걸 발전을 많이 시킨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엄청난 대제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로마 제국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문명의 발전사를 우리는 어디에요? 먼 나라의 은하를 통해서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인문놀이터 모임에서도 하겠지만은 이 책은 특히 1권, 네덜란드 1권은 사서 한번 열심히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문화 문명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열심히 읽어야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여기까지.